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코더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인코더는 디코더의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회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코더가 있고요. 이렇게 입력이 여러 개를 이제 줄이는 게 인코더라고 했고, 이제 디코더는 역으로 다시 작은 입력을 많은 출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하고 디코더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여기 입력이 여기 이 출력과 같은 그런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박스를 쳐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인코더와 디코더의 순서를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이게 디코더가 이렇게 있고 인코더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디코더, 인코더. 이래도 여기 입력이 여기 출력과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겠죠.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이렇게 있는데, 비디오로 치면, 영화로 치면 여기 이제 원본 그 파일이 들어가면 여기 압축돼서 인코더를 거쳐가지고 압축이 될 테고, 작은 정보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스트림으로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그 플레이를 해서 보거나, 혹은 뭐 그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을 전송을 받으면서 조금씩 전송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볼 것이고요. 디코딩 할 때는 요 작은 거를 다시 풀어서 보기 때문에 또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매우 고압축을 해놨거나 하는 그런 이 스트림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영화 파일이죠. 영화 파일 같은 거 어떤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굉장히 느린 경우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고압축을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풀 때 정보량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게 요건 작은데 이 푸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처리하는데, 푸는데 굉장히 연산량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막 우리가 속된 말로 버벅거린다고 그러죠. 버벅거리면서 잘 안 보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압축을 해놓은 적당한 스트림을 보는 게 좋고요. 이제 비디오 코딩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그 비디오 코딩을 연구하고 있어서 이제 간혹 예시를 드는 건데요. 이게 영상이 있으면 이제 압축했다가 복원되는데 이렇게. 근데 사실 그 입력 원본하고 이 복원된 거하고 우리 회로에서는 이 정보랑 이 정보랑 같다고 했는데,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이 원본하고 복원된 거하고 같진 않습니다. 그죠? 같진 않습니다. 많은 압축을 하면서 데이터가 소실이 됐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이제 없어졌고, 남아있는 것들로만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게 가능하면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줄이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줄이는 방법은 시간적으로 중복되는 데이터를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의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강의 동영상 압축하면 굉장히 압축이 잘 돼요. 굉장히 고압축이 가능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의 영상은 변하지 않죠. 지금 같은 경우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이 펜도 안 움직이고. 그러면 같은 화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코딩할 때 이거를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저장해 두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 딱 저장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원래 저장해놨던 걸 계속 그냥 반복해서 보여주기만 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압축을 하냐면, 지금 요 별표 치고 있는 여기만 지금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 요 변화 생기는 곳만 이게 따로 떼가지고 얘만 압축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요게 이제 비디오 압축의 기본 그런 그 컨셉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비디오 압축은 배우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 온갖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잔머리란 잔머리는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어놨어요. 자, 다음에 다시 우리 아이고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자, 다시 인코더로 돌아와서요. 뭐 디코더의 반대 동작이기 때문에 그 입력과 출력이 뒤집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게 요렇게 그 입력 중에 하나만 요렇게 그 모든 비트 중에 하나만 1이고요. 그게 따라서 출력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대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가 거의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저걸 어디다가 써먹나? 그러니까 인코더 회로, 그러니까 인코더라는 것 자체는 뭐 영상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쓴다는 걸 알겠는데, 이 회로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 써먹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디코더하고 인코더하고 비교해 보면 그 디코더가 좀 회로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그렇게 이용이 되는 그런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코더는 어디에 많이 사용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데가 프라이어리티 인코더입니다. 프라이어리티 인코더, 우선순위 인코더. 이게 그러니까 인코더가 그 은근히 이름은 인코더라고 해서 왠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몇 개 이제 그 쓰이는 회로가 있는데 이제 이런 프라이어리티 인코더처럼. 근데 이런 프라이어리티 인코더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입력 신호 사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그 결정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회로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D0, 1, 2, 3이라는 4비트 입력이 있는데 이 각각의 비트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있다고 합시다. 이 우선순위를 갖는 신호라고 하면 이 D0가 제일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이게 하이고 이게 로우의 어떤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신호가 이제 반대로 되어 있네요. 다시 헷갈렸어요. 순간 이쪽이 이제 하이고 이쪽이 로우라고 합시다. 이쪽이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면 D3가 1이 들어오면 나머지 신호는 보지도 않고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이면 나머지 신호는 don't care, 난 안 본다. 그리고 출력은 그냥 이걸로 이제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얘가 0인 경우에는 D2가 이제 1이면 이게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얘가 1이면 나머지 신호는 안 본다. 그냥 내가 할 동작을 한다. 라는 겁니다. 이런 그 신호 사이에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 신호들에 대해서 어떤 내가 특정 동작을 하게 해주는 그런 회로가 이제 프라이어리티 인코더입니다. 이게 그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어떤 데 많이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컴퓨터 시스템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이게 CPU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SATA 같은 이런 그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제 메모리를 위한 이런 이제 제덱 인터페이스가 있고, PCI 뭐 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SATA다. 그리고 얘는 제덱. 그리고 얘는 뭐 PCI 익스프레스다. 되게 여러분들 재밌는 게 이 PCI 익스프레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카드가 PCI 익스프레스에 꼽히죠. 비디오 카드들이 PCI 익스프레스에 꼽히는데 이 데이터 요 PCI 익스프레스로 흘러다니는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PCI 익스프레스 컨트롤러가 필요한데 이 PCI 익스프레스 컨트롤러를 아직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리고 제덱에는 이제 메모리가 꼽힙니다. 메모리가 이제 꼽히게 되고, SATA에는 그 뭐 SSD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쭉 꼽히겠죠. 이렇게 저장 장치들이.
꼽히는데 지금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보면 이런 대부분의 그런 시스템들은 커먼 버스를 씁니다. 커먼 버스 시스템입니다. 공통 버스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있는데 이 메모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4개를 메모리 슬롯에 꽂았습니다. 그 DDR 메모리. 그러면 이 메모리가 하나의 버스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순간에는 하나의 메모리밖에 동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큰 메모리 하나를 꽂는 게 좋을까요? 작은 메모리 여러 개를 꽂는 게 좋을까요? 5초 4 생각해보세요. 3 2 1 0 예, 큰 메모리 하나를 꼽는 게 좋아요. 지금 말했지만 커먼 버스를 쓰기 때문에 동시에 2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걸 2개로 또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보면은 그 좋은 그 메인보드 사면 뭐 2개, 3개 막 뭐 4개 막 이런 그 채널을 가지고 있다. 메모리 채널 몇 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 채널에 맞게 각각 따로 꽂아주면 메모리 성능이 높아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중저가 여러분들이 그런 메인보드를 샀을 때 기준으로 해보면은 커먼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 메모리들은 한순간에 하나만 동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큰 놈 하나가 있는 게 훨씬 동작이 빠릅니다. 이 메모리 동작은 이 D램에 대한 동작은 우리가 또 2학기 때 하고 좀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 D램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한데요. 좀 이야기할 게 많아서 이 다음에 배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여러 개의 메모리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메모리 중에 예를 들어 4개를 꽂아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메모리 4개 중에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서 써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결정을 해주는 게 프라이어리티 인코더가 주로 하는데요. CPU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CPU 내에 여러 개의 어떤 처리 그 블럭들이 들어있잖아요. 비디오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각각 다 지금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메모리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금 막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메모리가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비디오가 이 첫 번째 메모리를 쓰려고 막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가 두 번째 메모리를 쓰려고 막 요청하고 있고 네트워크가 세 번째 이 메모리를 사용하고 싶어서 막 요청을 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래서 막 CPU 그 중앙 연산 컨트롤러한테 막 그 리퀘스트를 보내요. 나 빨리 지금 데이터 내보내야 돼. 혹은 데이터 지금 받아와야 돼.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 막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라는 놈이 그 리퀘스트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리퀘스트 신호가 되겠죠. 그 중에서 보고 우선순위가 높은 놈한테 버스를 할당을 합니다. 네가 먼저 써.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비디오 같은 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데이터량도 많고 이거 리얼타임으로 안 되면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디오한테 주죠. 네가 먼저 이 버스를 써 하고 이렇게 할당을 탁 해줍니다. 그러면 다른 신호가 지금 리퀘스트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버스를 해주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호는 곧 비디오를 처리하는 그 회로한테 버스를 쓸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동작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의 시스템이 커먼 버스를 많이 써서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CPU 안으로 들어와도 이런 SoC 안으로 들어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SoC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SoC 구조 안에서도 이제 ARM이 있고 ARM 코어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암바 버스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그 SoC는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ARM 코어가 들어 CPU로 ARM을 쓰고 있고 이 버스가 이 커먼 버스를 암바 버스로 쓰고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서들이 붙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3D 그래픽스 처리하는 놈도 들어 있고 요즘에는 이제 NPU 이제 딥러닝을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프로세서도 들어 있고 비디오 코덱들이 여러 개 들어 있을 거예요. 비디오 코덱은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디오 코덱도 들어 있고 네트워크도 들어 있고 시큐리티를 위한 그 사이퍼 블럭들도 들어 있고 시큐리티 뭐 오디오 네트워크 뭐 다양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그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페리들도 또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네들도 다 커먼 버스를 쓰고 있고 이 버스는 한순간에 한 놈밖에 쓸 수 없어요. 얘네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놈이 쓸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보통 이 버스 컨트롤러가 붙어 가지고 이것들로부터 이렇게 리퀘스트 신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D값이에요. D값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 순간에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놈한테 버스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인코더가 이런 데서 사용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요게 어느 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냐 하는 게 좀 바뀝니다. 이거를 재구성할 수 있게 보통 만들어요. 어떤 순간에는 다른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만듭니다. 이제 이런데 이제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를 쓴다라는 겁니다. 약간 그 프라이어리티 인코더에 대한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의 어떤 디지털 혹은 일렉트로닉 시스템에 대한 구조 그리고 SoC 내부의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를 이제 설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그 우리가 이 뭐라 그러죠? 이 아주 기본적인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설계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트루스 테이블 4비트이기 때문에 0부터 15까지 쭉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지금 이렇게 XYV 해가지고 이렇게 3비트 출력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앞에서 보면은 출력은 사실 2비트만 필요하고 여기 1비트는 V에서 이건 밸리드입니다. 밸리드. 유효하냐 안 하냐 이 지금 출력이 그것을 표시하는 밸리드 신호인데요. 지우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입력이 0000일 때는 아무런 우선순위를 정할 게 없죠. 그때는 밸리드를 0으로 만들어서 이번 출력은 보지마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밸리드 신호가 1일 때만 유효하니까 그때 이 XY를 사용을 해 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밸리드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0000일 때는 밸리드가 0이고요. 유효하지 않아 라고 알려줬고 XX don't care 조건입니다. 그 밖에는 이제 밸리드는 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게 1이냐 이게 1이냐 이게 1이냐 제일 앞 요 비트만 사실은 중요한데 이 우선순위가 D3가 높으니까 어느 게 제일 앞에서 1이냐만 사실은 중요합니다. 요거는 다 앞에 게 이제 D3가 1이니까 출력이 다 똑같을 겁니다. 요만큼이 출력이 이게 좀 잘못됐죠? 요게 아닌데 여기 D2가 1이기 때문에 101입니다. 이렇게 101이고요. 요건 아마 제대로 돼 있을 거고 이게 틀렸을 거예요. 돼 있고 똑같고 이런 식으로 1, 2, 4,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Y에 대해서 이제 카르노 맵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0번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것도 또 잘못된 것 같은데 M10 1010인 경우에 지금 요게 10인데 요게 1인데 지금 이렇게 어차피 뭐 되어 있는데 좀 오타가 좀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으면 이제 D2 D3가 나오고요.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Y는 D3 O와 D1 and D2의 프라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는 요렇게 AND를 시켰네요. 하나라도 1일 때만 1이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 로직 게이트로 그려보면 무지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인코더에 대한 HDL 코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인코더는 지금 케이스로 이렇게 코드를 짜도 되고요. 그리고 if문으로 짜도 뭐 상관은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결과에 아주 그렇게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케이스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if문을 이제 쓴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프라이어리티 인코더를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고요. 그냥 인코더인 경우는 케이스문을 쓰는 게 맞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냥 이걸로 설계를 할 때는 케이스문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케이스문으로 작성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요만큼 8비트가 아까 전에 봤었던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출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인코더는 케이스문을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면 훨씬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프라이어리티 인코더이기 때문에 if문을 썼습니다. if문 자체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input 4비트짜리 했고, 출력이 이제 2비트짜리 x인데 렉으로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if문은 always 문 안에서 사용되어야 되고, always 문 안에 쓰려면은 렉으로 선언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v도 렉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x하고 v를 합쳐가지고 3비트로 출력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따로 떼어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입력이 이제 d밖에 없으니까 sensitivity 리스트에 d를 썼고, 그리고 이제 if, else if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d3가 1이면, 그러니까 뒤에 거 이제 볼 거 없이, 다른 입력에 대한 거 볼 거 없이 이제 출력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근데 d3가 1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d2가 이제 1인 경우는, d3가 0이고 d2가 1인 경우는 이런 출력을 내겠다. d1이 이제 1이면 이런 출력을 내겠다. 이제 D3, 2, 1 모두 0이고 D0가 1이 되면 이런 출력을 내겠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리드를 0으로 만들고 0이라는 출력을 만들겠다. 자, 이런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여기 요 D3, 2, 1, 0 요게 한 비트짜리입니다. 요가 다 한 비트고 우리가 지금 요렇게 D를 정의할 때 D 3 down to 0라고 했습니다. 3 down to 0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D인데요. D죠. 4비트짜리 D인데 요거를 우리가 D3라고 하고 요거를 D2라고 하고 요거를 D1 요거를 D0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꼭 C에서 배열 쓰는 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비슷하죠. 형태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코더의 이제 코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프라이어리티 인코더에 대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 벤치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그냥 4비트 입력이기 때문에 뭐 4비트를 리피트 문을 이용을 해서 저번에 우리가 배웠었죠. 16번, 16번 반복하겠다라고 해서 100이라는 시간 단위로 해서 D는 D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D 값을 1씩 증가시켜주는 그 테스트 벤치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이제 뒤에 우리가 멀티플렉서에 대해서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